네, 오늘 배우게 될 작품은요, 신경림의 농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먼저 일시정지를 해주시고요. 네, 여러분들이 한번 작품을 최대한 끝까지 분석해 본 다음에 선생님의 해설과 비교해가며 수업을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제목을 볼게요. 농무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농민들이 추는 무용, 춤 이런 뜻입니다. 뭐 꽹가리, 징 이런 이제 사물놀이들을 가지고서 어, 사람들이 그 농민들이 막 춤을 추면서 뭔가 한을 해소하기도 하고 이런 이제 전통 무용이라고 해야 되겠죠. 선생님도 뭐 한 번도 실제로 본 적은 없습니다. 그죠? 풍물놀이 이런 거는 그래도 어디 이렇게 오다 가다 한 번씩 봤던 것 같기는 해요. 그죠? 막 이렇게 상모 돌리고 그다음에 그 사자 탈인가요? 예, 춤추면서 막 사람들이 막 점프하고 다니면서 그죠? 막 풍차 돌리기를 하며 이런 이제 풍물놀이나 뭐 사물놀이 패는 그냥 뭐 짧게 짧게 어디선가 뭐 본 기억이 있는데 뭐 그 중에서도 농무, 그러니까 농민들이 추는 춤 선생님도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요 정도 제목을 설명하고 그다음에 이제 작품에서 이 농무라고 하는 어떤 춤이 어떤 식으로 이 작품에서 활용되고 있는가를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징이 울린다, 막이 내렸다. 네, 막이 내렸대요, 여러분. 막이 내렸다는 게 뭐예요? 무대가 끝났다, 경연이 끝났다, 뭐 이런 뜻이죠. 네. 그래서 막이 내렸다는 지금 하강적 이미지를 통해 무대가 끝났음을 암시하는 거죠. 근데 하강적 이미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분위기를 조성할 때 사용하게 됩니까? 바로 애상적 분위기죠. 물론 1행까지 읽었을 때 이걸 확정짓는 건 어려워요. 근데 2행, 3행, 4행 정도 읽어보면 지금 이 막이 내렸다는 게 단순히 그냥 무대가 끝났습니다. 와가 아니라 무대가 끝나고 난 뒤 느껴지는 어떤 공허함, 쓸쓸함이라고 하는 애상적 분위기를 나타내기 위해 하강적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잡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앞에 있는 구절을 해석할 때에도 뒤에 있는 정보들을 끌고 와서 활용해서 작품을 감상하는 연습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오동나무에 전등이 매어 달린 가설무대. 가설무대는 이제 임시적으로 설치한, 가짜로 설치한 무대다 이런 뜻이겠죠. 그럼 아마 제목과 연관 지어 봤을 때 농민들이 농무를 추는 어떤 무대로서 이 가설무대를 오동나무 밑에 막 전등을 매어 달고 어, 했을 것이고요. 이제 그게 딱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어지는 거예요? 구경꾼이 돌아가고 난 텅 빈 운동장. 텅 비어 있습니다. 막이 내렸다와 텅 빈이 부정적 부정적 뉘앙스를 가진 어휘로서 연결이 되죠. 텅 비어 있다는 게 바로 쓸쓸한 거 아니겠어요? 고독감 아니겠어요? 그죠? 어떤 인간의 소외된 느낌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무대가 끝나고 난 뒤에 우리 G드래곤 씨도 엄청난 그 소외감, 감당할 수 없는 우울감이 몰려온다고 하죠. 혼자 남게 되었을 때. 네, 우리는 분이 얼룩진 얼굴로 학교 앞 소주집에 몰려 술을 마십니다. 그러면 분이 얼룩진 얼굴로 술을 마시고 있어요. 자, 이 시에서 매우 매우 중요한 시상 전개 방식 중에 하나가 가설 무대, 즉 텅 빈 운동장에서 소주집으로 공간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공간 이동이라고 하는 시상 전개 방식이 시의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연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간의 이동에 따라 화자가 뭘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화자의 정서가 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잡아주는 게 굉장히 핵심적인 시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분이라고 하는 거, 얘는 우리가 중의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분노입니다. 분노의 어떤 기운, 분노의 감정이 얼룩졌다는 거죠. 그러면 화자의 분노라고 하는 정서가 당연히 강조될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화장입니다. 우리 분칠하다 이런 표현 들어보셨나요? 네, 그 파운데이션 같은 거 가루 분자를 씁니다. 가루 분자를 써서 가루를 얼굴에 칠하는 화장하는 행위를 우리가 분칠이라고도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이때 분은 화장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분이 얼룩진 얼굴이라는 건 아직 그 화장을 깨끗하게 씻어내지 못한 채 소주집에 다 같이 몰려가 막 술을 마시고 있는 어떤 그 화자들의 모습이 강조가 되겠죠. 중의적 표현으로 해설을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술을 마시고 있어요. 네. 술을 마시고 있는 행위는 과연 무엇을 나타냅니까?
뻔하죠. 우리 고전시가에서 술이 나올 때하고 현대시에서 술이 나올 때는 살짝 의미가 달라집니다. 고전시에서 술이 나올 때는 일반적으로 풍류의 어떤 뉘앙스를 더해주는, 그래서 너무 즐거워. 자연을 감상할 때 이 술이 빠지면 아쉬운 거야. 그래서 술을 마시면 기분이 너무 좋아. 그죠? 그래서 자연 예찬, 자연 친화적 삶을 강조할 때, 풍류의 삶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게 술이라는 소재가 되는데요. 우리 현대시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죠? 현대시에서는 술이나 담배가 나오면 음,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시어로서 기능을 하게 됩니다. 바로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본질적 해결책이 아니죠. 그죠? 아주 일시적이고 잠정적으로 어떤 갈등을 해소해주는 매개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술을 마시고 담배를 핀다고 어떤 이 사안 자체가, 이 사건 자체가 문제 해결이 되진 않는다는 거예요. 아주 일시적이고 잠정적인 갈등 해소의 매개체에 불과하기 때문에 술을 마시는 행위는 필연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답답함, 고달픔, 애환, 슬픔, 이런 정서들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죠? 네. 여기까지만 설명을 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하나 더 설명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바로 이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자, 일반적으로 시에서 나라고 하는 화자가 등장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화자가 표면상에 등장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건데, 이 시에서는 나라고 하는 화자가 아니라 화자가 우리예요, 우리. 그러니까 복수형 표현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의 전체 맥락, 즉 주제의식과 연관지어 생각해 봤을 때 과연 왜 한 명의 농민이 아닌 복수의 농민들을 화자로서 설정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보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물론 아직 뒤에를 선생님이 해설해 주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 잡으셨잖아요. 바로 이 시의 주제 자체가 농민들의 한과 울분을 담고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이 사회 구조적 문제가 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전체의 문제임을, 우리 국가,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임을 암시하는 표현이 되는 거죠.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작품을 쓰고 싶을 때 일반적으로 작가들은 나라고 하는 단수형 화자가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복수형 화자를 전면에 내세우게 됩니다. 이런 작품들이 꽤 있거든요. 즉 우리라고 하는 화자가 작품 속에 등장했을 때에는 반드시 작가의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 의도는 무엇이냐? 이 문제가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구조적 문제라는 것을 비판적으로 이미 그 의도를 넣어놓은 표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잡아가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이 원통하다. 네, 와우. 정서의 직접 제시죠. 이렇게 정서를 직접적으로 제시해주면 쉬워지죠. 이 시에 화자가 느끼고 있는 정서를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를 가지고 전체 텍스트를 장악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야죠. 이게 주제이지 않겠어요? 얘를 가지고 나머지 행들도, 나머지 구절들도 연결해 가면서 작품을 읽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네, 이 화자들은요, 답답하게 살고 있고요, 고달프게 살고 있습니다. 꽹가리를 앞장 세워 장거리로 나서면, 자, 장거리로 이번에는 이동을 하게 됩니다. 술을 어느 정도 마셨나 봐요. 자, 장거리는 뭐 시장 거리가 되겠죠. 네. 따라붙어 악을 쓰는 것은 쪼무레기들 뿐 이랬어요. 자, 여러분 보조사 뿐이 나오면 어떤 의미입니까? 부정적 의미, 뭔가 부족해 이런 의미 들어있음을 파악하셔야 되겠죠. 쪼무레기들 말고 다른 사람들도 있어줬으면 좋겠는데 우리를 따라다니는 건, 따라붙어 다니는 건 누구뿐이라는 거야. 쪼무레기들 뿐이라는 거죠. 그러면 쪼무레기들은 화자가 생각했을 때 뭔가 뭐랄까 완벽하지 않은,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지 못하는 대상이 되는 거죠. 더군다나 그 쪼무레기를 수식하고 있는 관용어 표현을 보세요. 악을 쓰고 있어요. 쪼무레기들 뭐 쉽게 얘기해서 애새끼들이잖아요. 8살, 9살 애들. 아시죠, 여러분? 고등학생쯤 되면은 그왜 학원에 같이 다니는 초등학생들 그 성격이나 이렇게 노는 거 한번 보세요. 좀 가끔은 한 대 이렇게 콩 쥐어 박아주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악을 쓰잖아요, 막.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농물을 지금 추면서 지금 장거리로 나왔는데 성인들이 막 박수를 쳐주고 응원을 보내주는 게 아니라, 성원을 보내주고 지지를 보내주는 게 아니라
애새끼들만 쫓아다니면서 왁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뿐이라고 하는 보조사를 활용하고 있다는 거죠. 다음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처녀애들은 기름집 담벽에 붙어서서 철없이 킬킬대는구나. 킬킬대는 거. 철없이 이런 표현들도 다 처녀애들이 화자가 생각하기에는 부정적 상황 그리고 부정적 대상들임을 암시하는 표현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 잡아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쪼무레기들과 처녀애들은 말하자면 그 화자를 조롱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뭔가 냉담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응원해주고 정서적으로 공감하고 지지해주는 게 아니라 킬킬거리면서 조롱하고 비웃고 냉담하게 쳐다보는 별 생각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보름달은 팔가 네, 시간적 배경이 나왔고요. 어떤 녀석은 걱정이처럼 울부짖고 또 어떤 녀석은 서림이처럼 해해대지만 걱정이처럼 울부짖고요. 서림이처럼 해해댑니다. 이까짓 산구석에 처박혀 발버둥친들 무엇하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임꺽정이랑 서림이가 누군지는 좀 배경 지식으로 알긴 알아야 되겠죠. 물론 이게 이제 수능 문제라면 보기에 주어질 겁니다. 뭐 임꺽정이랑 서림이가 누군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임꺽정 정도는 들어봤겠지만. 선생님이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임꺽정은 우리 조선시대 아주 유명한 의적이죠. 네. 이 정도는 그래도 아셔야죠, 여러분. 그죠? 의로운 도적들. 그래서 의로운 도적을 대표하는 인물이 두 명 있잖아요. 누굽니까? 임꺽정이랑 홍길동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탐관오리들 조금 나쁘게 부를 축적한 사람들의 돈을 뺏어다가 도둑질에다가 일반 서민들, 평민들에게 촥 나눠주는 그 의적들의 대표격 형님 아니겠습니까? 네. 뭐 실존 인물이라고 해요. 그죠? 홍길동은 실존 인물이 아닌데 임꺽정은 실존 인물이라고 합니다. 이제 결과적으로 그 임꺽정이 어떤 꿈꾸었던 사회 제도의 개혁 이런 것들은 실패하죠. 뭐 도둑 한 명이 어떻게 사회를 바꾸겠어요. 근데 이제 실패를 할 때 어떻게 실패하게 되냐면 그 서림이라고 하는 참모가 있었습니다. 참모는 말하자면 비서실장 같은 거거든요. 옆에 딱 붙어가지고 도와주는 유비에게는 제갈공명이라고 하는 참모가 있는 거죠. 이 서림이라고 하는 참모가 배신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임꺽정이 교수형이 아니라 그 탐수형이죠. 목이 베어져서 죽게 되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이 이제 시에서 꺽정이하고 서림이는 대비대조가 맞습니다. 네, 꺽정이는요 모순된 어떤 현실을 개혁하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사람이죠. 그러나 실패하게 되죠. 그러니까 울부짖겠죠. 서림이는 왜 해야 되겠습니까? 배신의 아이콘입니다. 그래서 이 모순된 현실을 개혁하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현실에 타협하는 사람. 그러니까 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꺽정이와 서림이는 분명히 대조적, 대비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그런 인물들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은 거는 사실 그 부분이 아닙니다. 어떤 부분이냐. 어떤 놈은 꺽정이고 어떤 놈은 서림인데요. 화자가 생각하기에 둘 다 중요하지 않아요. 한 명은 울부짖고 한 명은 해야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중요하다. 이런 문장 구조라는 거예요. 이 문장이. 그러니까 꺽정이 같은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봤자 어차피 창구석에 처박혀 발버둥신들 무엇하랴.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죠? 어떤 놈은 사회를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어떤 놈은 또 뒤통수 치고 낄낄거리면서 배신하지만 이까지 창구석에 처박혀 우리가 발버둥친들 뭐 하겠느냐 라고 하는 한탄. 자조적 현실 인식이 훨씬 더 강조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만약에 이런 문제가 등장할 수 있습니다. 임꺽정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많아진다면 혹은 임꺽정 같은 어떤 사회의 제도적 모순을 개혁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동참해 준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는 화자의 기대와 어떤 믿음이 암시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나오면 걔는 X선지입니다. 이 시는요. 누구는 임꺽정처럼 살지만 그게 뭔 소용있냐 이러는 시예요. 물론 임꺽정을 비판하는 건 아니죠. 이해가시죠? 그러나 이 임꺽정 같은 인물들이 많아져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 정교한 사고력과 조금 더 수준 높은 독해력을 요구하는 지점인 부분인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고 선생님이 좀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여기가 훨씬 더 강조가 되고요. 이까짓 이런 부사어들 여러분 좀 한번 음미해 보세요. 산구석에 처박혀 발버둥 치는 건 아무 의미 없다. 이런 뜻을 넣고 싶으니까 이까짓이라는 부사를 사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무엇 하랴? 네, 당연히 서리법입니다.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비료값도 안 나오는 농사 따위야. 네, 이런 따위라고 하는 표현, 이런 거에 한번 집중해 보시라는 겁니다. 아예 여편네에게나 맡겨두고 쇠전을 거쳐 도수장 앞으로 와 돌 때, 네, 쇠전을 거쳐서 도수장까지 왔습니다. 쇠전은 이제 소를 파는 시장이고요. 도수장은 도살장입니다. 그래서 돼지의 목을 따고 멱을 딴다, 뭐 이런 표현 들어보셨나요? 소의 목을 따고 뭐 이러는 이제 도살하는 공간이죠. 선생님 옛날에 중학생, 고등학생 이랬을 때 유튜브를 통해서 그 소 도살장의 그 모습을 영상으로 본 적이 있어요. 네, 모자이크가 전혀 안 돼 있던 영상이었습니다. 충격을 먹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 돼지나 소들도요, 도살장으로 들어가는 거를 매우 무서워합니다. 그 공포에 휩싸여서 들어가지 않고 막 도망가려고 그래요. 절대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왜냐면 그 피 냄새,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죽을 운명에 처하게 된다는 걸 안다 그럽니다. 근데 그 영상을 보니까 진짜 알더라고요, 본인이. 절대 막 안 들어가려고 막 발에 힘을 주고 딱 버티고 서 있지만 어쨌든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겠죠. 이제 도살을 당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 이제 가축을 잡아서 죽이는 그 공간에 왔습니다. 자, 우리는 점점 신명이 난다라고 표현을 했죠. 지금 뭐냐면 이 화자들은요, 고무된 상태입니다. 고무가 뭔지 알아요? 그 지우개 고무 말고, 그죠? 북 고자에 춤 무자예요. 무용할 때 무거든요. 그래서 그 북을 가지고서 추는 춤 이런 뜻인데 고무되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북 소리를 북 소리는 북이 아닌데 뭐죠? 덩덩덩 이 소리를 그 들으면 심장박동이 빨라지면서, 왜냐면 북소리하고 이제 심장박동 소리가 좀 비슷하잖아요. 이 심장이 그 박자감, 그 리듬감에 따라가면서 사람들이 고무되고, 그러니까 정신이 해가닥 좀 미쳐버리는 뭔가 그런 현상을 우리가 고무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 그 옛날에는 이제 전쟁을 수행하게 되면 그 북소리를 잘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북을 통해서 막 사기를 진작시키는 거죠. 뭔가 사람들의 이 정신이 헷가닥 돌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죄책감 없이 살인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막, 와, 다 같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사람들을 고무시키는 역할이죠. 그게 이제 북의 역할이고요. 거기에서 유래된 표현이 고무되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사람들이 막 그 감정이 확 올라오는 그런 것들이 되는 것이죠. 어, 어쨌거나 지금 이 시 속의 화자들도요. 첫 번째 술을 마셨겠다. 두 번째 도살장에 와서 지금 피 냄새를 쫙 맡고 있는 거잖아요. 뭔가 지금 정신이 고무된 겁니다. 뭔가 한 차원 높은 곳 혹은 이상한 곳으로 점프해버린 거예요. 신명이 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명이 난다라고 하는 이 표현. 이 표현이 이제 좀 내신에서도 그 다음에 수능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는 대목인데요. 단어법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고 역설법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우선 반어법부터 먼저 보면요. 반어법은 반대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반어법으로 이 구절을 읽는다면 지금 농민들은 신명이 안 난 거예요. 네. 신명이 안 났어요. 죽겠는 거예요, 그냥 힘들어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슬픈 거예요. 근데 반어적으로 너무 신나네. 우리 너무 신명이 나서 미쳐버리겠네. 라고 표현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반어법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두 번째, 역설로 볼 수가 있습니다. 수능에서도 이 구절을 뭐라고 설명했었냐면 역설적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농민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사실은 신명이 날래야 날 수가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신명이 나 버린 거예요. 이 꽹가리, 징, 북소리, 술 마시고
막 마음이 고무되어서 신명이 나버린 이 상황 자체가 역설적이라는 겁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이 현실 속에서 지금 이 농무를 통해 농민들의 한과 울분이 완전히 표출되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 그렇게 본다면 농민들은 실제로 신명을 느낀 겁니다. 반어법으로 보면 신명을 안 느꼈으면서 느꼈다고 표현하는 거고, 역설로 본다면 신명을 느껴버린 거죠. 근데 그게 너무나 역설적이죠. 아이러니하죠. 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조금 기준을 잡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 다리를 풀고 날라리를 불까나 고갯짓을 하고 어깨를 흔들까나. 유사한 종결 어미가 반복되면서 어떤 현실에 대한 한과 불만, 그 다음에 좌절을 표출하고 있는 농민들의 모습이 제시되며 시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의 장면, 이 정도의 이미지 여러분들이 떠올려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사람들이 지금 즐거워 보인다기보다는 뭔가 아주 울분 속에서 뭔가 미쳐 돌아가 있는 이 정도 느낌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서요. 네, 사실적이고 묘사적이고 비판적인 작품이었죠. 주제는요, 농민들의 한과 울분입니다. 구성 읽어보시고 표현상의 특징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 행간걸침 요거는 선생님이 설명을 좀 해야 되겠네요. 그죠? 앞에서 설명을 안 했던 것 같아요. 네, 행간걸침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네요. 찾아보셨나요, 여러분들? 아이고, 지우개를 눌렀네. 네, 여기가 행간걸침이네요. 보름달은 밝아 어떤 녀석은 꺽정이처럼 울부짖고, 지금 어떤 녀석은 꺽정이처럼 울부짖고, 이게 사실은 연결돼야 되는 애잖아요. 근데 어떤 녀석은 하고 엔터를 갑자기 쳐서 꺽정이처럼 울부짖고, 그죠? 이 두 개가 연결돼야 되는 건데 여기서 굳이 엔터를 치면서 의도적 시행 배열을 해버렸단 말이죠. 그럼 얘는 뭐를 강조하기 위함이겠습니까? 꺽정이와 서림이, 어떤 녀석은 서림이처럼, 그러니까 꺽정이와 서림이라고 하는 대비 대조되고 있는 인물을 강조하고 싶으니까 여기서 굳이 엔터를 쳐버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대비 대조되는 인물의 인간 군상들, 그 모습을 제시하면서 둘 다 의미 없어,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싶으니까 이까지 엔터를 쳐서 상구적에 처박혀, 이렇게 행간걸침을 활용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이 행간걸침이 사용된 부분이었다. 1970년대 파괴되어가는 농촌 공동체의 모습, 산업화의 물결이 밀려들어 신명을 잃은 농촌 생활, 안타까운 몸짓을 사실적으로 그려내고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네, 50넘은 알려줄게. 1번입니다. 우리 1970년대 농촌 현실이 대체 어땠을까?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대화를 주도하였던 정부의 공업화 정책, 산업화 정책에 따라 농업이 아니죠. 농업과 농촌은 주변부로 밀려나게 되죠. 네, 공업이 중심 산업이 됩니다. 농업은 도태되는 거죠. 뭐 어쩔 수 없죠. 산업혁명이 있는 이상 어쩔 수 없는 현상이지만 그래도 좀 사회적 약자를 정부가 보호하고 뭔가 정책적으로 이렇게 뭐 복지 정책이라던가 뭐 좀 안전망이라던가 하는 것들을 또 해줄 수도 있는 건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겠죠. 저고가 정책 뭐냐면 곡물의 가격이 너무 싼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동안 농사를 지으면 아웃풋보다 인풋이 더 많아. 그러니까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보다 내가 써야 되는 비용이 더 많은 거야. 그게 뭐예요? 비료값도 안 나오는 농사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싼값에 내다 팔아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참 뭐 개인의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죠? 사회 구조적 모순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결국 빈민층을 형성하게 됩니다. 싼값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도시 노동자로 전락하게 되면서 어, 도시로 이제 이동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평생을 못 바쳤던 농업이나 어업을 포기하고 도시로 가는 겁니다. 뭐 당연히 도시로 가면은 뭐 돌파구가 있겠어요. 거기서도 또 빈민층을 형성하게 되는 거겠죠. 그런 부분들을 배경 지식으로 설명해 드렸고요. 네, 임꺽정입니다. 조선시대 의족이고요. 부조리한 현실에 저항하며 민중의 희망을 상징하는 인물. 그러나 그의 참모였던 서림이는 현실과 타협하여 배신하게 됩니다. 1970년대 농촌의 현실과 조선 명종 시기의 현실이 비유적으로 결합된 거죠. 임꺽정과 서림이라고 하는 조선 명종 시기의 인물 군상이 1970년대 농촌 현실 속에서 똑같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역사는 반복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이 얼마나 바뀌겠어요. 그죠? 물론 이제 현대인들은 뭐 스마트폰 쓰고 조선시대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안 쓰겠지만 인간 어떤 군상으로서의 그 밑바닥에 있는 그 깊은 기저에 있는 어떤 본성이라고 하는 건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항상 반복되는 거잖아요. 어떤 조직에 있으면은 거기서 배신하는 사람도 있는 거고 또
지극히 이기주의적인 어떤 관점으로 자신의 어떤 성공가도만을 위해서 남들을 이용하는 사람도 있는 거고, 그런 어떤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인간 역사는 반복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현실이 딱 비유적으로 연결되고 결합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농촌 공동체의 붕괴. 조선에서도 있었고 1970년대에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느껴지는 개인의 무력감 반복된다는 거죠. 민중의 고통과 좌절 반복된다는 겁니다. 임꺽정처럼 울부짖는 인물과 서림처럼 웃어넘기는 인물이 대비되는 장면은 저항의 의지와 현실에 안주하는 태도가 공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농촌 현실의 비극을 역사적 맥락에서 확장하며 농민의 한과 울분을 되새기도록 조선 명종에서 끝난 게 아니라 이 시기에도 또 반복되고 있음을 되새기도록 유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임꺽정과 서림이라고 하는 인물들을 이 시 속에 등장시켜버렸다는 거죠. 그지 않겠어요? 작가가 굳이 왜 썼겠습니까? 네, 오늘 배운 시읽기 전략입니다. 첫 번째, 뿐이라는 보조사. 철없이, 이까짓, 뭐뭐 따위 이런 부사어에 좀 여러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걔네들은 다 폄하하고요. 뭔가 제한해버리는 냉소적이고 비관적인 어떤 화자의 태도들을 유도하고 암시하고 있는 시어들이 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그냥 뭉개가며 대충 넘어 읽어가지 마시고 꾹꾹 눌러가며 이 시어들을 통해 우리가 어떤 의미들을 확보해 나갈 수 있겠는가를 고민해가며 시를 공부해 나가셔야 여러분들이 진짜 사고력, 문해력, 독해력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바이바이.